규제의 날개 꺾였던 모빌리티, UAM으로 미래 볼까라는 주제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현황을 조금 짚어볼게요. 최근에 또 있었던 이슈 가운데 타다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타다가 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이슈를 정리해봐야 될까요? 역시 이제 대한민국이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 국가다라는 하나의 사례가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우버가 처음에 뉴욕에서 발생을 했을 때도 그쪽의 운전자들이 자살한 사람들이 나왔었어요. 네, 굉장히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미국 연방정부 쪽에서는 이거는 미래의 먹거리다라고 해서 밀어붙였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운전자들도 다양하게 일거리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역할이 틀려졌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버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 시장도 그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고잭이라든지 뭐 세계적인 이 동남아의 우버라 그러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먹거리가 엄청나게 확충이 되고 있어요. 음식 배달은 물론이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디지털 금융 결제에 대한 것들 사업 확장이 점차 커지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이 확장되냐면은 우리 미국에서는 차를 살 때 할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매달 할부 금액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금토일은 운행을 안 한다 그러면 너무 아깝잖아요. 돈은 내고. 그 금토일은요, 옆집에 차를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 옆집 사람이 운영을 하고요. 그 수익이 생긴 거에 이윤을 반을 나눠가서 내가 할부 금액을 내는 거예요. 관련된 보험도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을 자가용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비즈니스 모델 자가용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타다 같은 경우도 사실 법의 틈새보다도 이 사각지대 법에 대한 이 부분들을 유권의 해석을 통해서 사업을 한 거거든요. 합리적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타다, 저도 회원 중에 하나였는데 수도권에 200만이 가입되었습니다. 왜 타다가 인기를 끌었는지, 비용이 비싼데도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는지를 냉정하게 택시업계도 분석을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법인 택시가 200만 원 정도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이라는 건 상대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올리는 것도 당연히 올려야 돼요. 지금까지 너무 낮았어요. 대중교통수단이 아닙니다, 택시는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용은 비용대로 올려줘야 됩니다.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도 다양하게 주변에서 시스템을 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타다 같은 모델이 나오더라도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돼서 시너지를 내줘야 되는데 아예 죽여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다 금지법까지 나오면서 지금은 아예 진출을 못 하거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최종 판결에서 무죄인데 이 모델이 잘못된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모델은 죽어버렸고 지금은 새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뭐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규제 타파, 규제 혁신, 뭐 카르텔을 죽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요. 아직 멀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규제 일변도이기 때문에 사업하기 가장 힘든 국가예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애국자예요. 왜냐면은 지금 아까 IR이나 미국 뭐 유럽의 여러 가지 자국 우선주의가 강조되면서 자기네 들어와서 산업체를 공장을 깔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 공장에 나가야 돼요. 산업 공동화가 생기거든요. 거기서 강성노조예요.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리쇼어링을 한번 보세요. 리쇼어링이 외국의 국내 공장이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데 일본은 리쇼어링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니까. 국내에서 돌아온 기업 손으로 꼽아요. 거의 없습니다. 왜 안 들어오겠어요? 힘든 거예요. 여기서 사업하기.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런 여건을 조성을 안 하면은요. 앞으로 국내 산업 공동화가 생기고 일자리 없어지는 거로 먹거리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다에 대한 시사하는 것은 굉장히 커서 그냥 무죄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반성해야 돼요. 타다 금지법 같은 거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사업하기 좋은 구조. 외국에 해외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도 영업사원 1호라고 얘기하잖아요. 유치하고 있는데 국내 여건은 엉망이거든요. 테슬라가 왜 안 들어옵니까? 앨런 머스크가 가장 싫어하는 게 1번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테슬라는요, 공장에 노조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생각을 해보세요. 국내 강성 노조고, 지금 현재도 정책 파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런 것들. 그런 상태에서 사업하기 힘든 구조라는 걸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 이제 타다 말씀 주신 대로 타다의 이런 무죄 사태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시사하는 바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모빌리티의 공유 경제가 나아가야 될 좀 바른 방향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역시 규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규제요. 규제가 사업하기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래저래 규제가 얽혀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이 없는 부분들은 유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유권 해석이 나오면은요, 그걸 또 법으로 또 만들어요, 규제로. 그러니까 아주 틈새가 없을 정도의 규제를 만들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이 세종시에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 규제 풀려고요. 근데 규제 풀려고 중소기업은 1, 2년 기다리면 사업체는 망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 타다를 참고 삼아서 국내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막 없애주느냐. 물론 이제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들이 네네, 있지만은 있죠. 저도 그 위원이에요. 저도 그 풀어주는 위원인데 네. 규제 샌드박스가 도리어 하나의 규제가 돼버려요. 거기에 올라오려면은요 더 힘들어.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5, 60년 동안에 누적되어 있는 규제 자체를 없애서 네거티브 정책을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네가 책임질래란 말을 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한테요. 네가 책임질려면요. 내가 왜 합니까? 1년만 버티다가 순환보직 받고 네. 옮겨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그리고 노조에 대한 것들도 균형을 잡으면 또 노사의 균형이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임단협 같은 경우에도 1년마다 우리 협상하잖아요. 맞아요. 네. 미국은 3년에서 5년이에요. 주마다 틀리지만은요. 근데 1년은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 노사 자문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협상을 한 6개월 하다가요. 내년은 넘어가요. 아, 네네. 그럼 내년에 임단협을 2번 하는 거예요. 웃지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연성이 필요한 거예요. 왜? 네. 국내가 사업체가 있어야지 노조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그리고 노조는 경영에 참여하기보다도 복지라든지 작업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을 해야지 경영에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걸로 하게 되면은 사업체는 그렇죠.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심히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사례가 좋은 게 워낙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노사가 좀 상생하면서 균형을 잡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네. 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뭐 타다도 그렇고요. 운송업 쪽에서는 굉장히 규제가 또 많은데 요즘 정부 쪽에서 또 미는 게 UAM 네. 사업이더라고요. 이쪽에서는 또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미 네. 뭐 대한민국도 그렇게 느리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UAM이라는 게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잖아요. 이거를 이제 장거리 뛰는 거는 RAM이라 그래요. RAM. 리저널 에어 모빌리티라 그러죠. 네. 그래서 서울에서 뭐 대구 간다든지 그리고 RAM, UAM을 합쳐서 AAM이라는 말을 써요. 아, 네.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라는 말. 그래서 그 용어가 혼동하지 마시고 거의 비슷한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게 짧은 거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얹죠. 친환경 자동차. 근데 이제 장거리 뛰는 거는 이 배터리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수소 연료전지 같은 거 얹을 수소 수가 있어요. 연료전지요. 장거리 뛰는 거는. 네. 그게 에너지 밀도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근데 문제는 UAM이라는 것이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은 내년에 아마 시범 사업해서 2025년, 내후년, 2년 정도 있으면은 우리 눈에 보일 거예요. 네. 우리 눈에 보입니다, 이제. 아, 이제 다니는 예, 게요? 다니는 거죠. 아. 시범으로 다니는데 네. 뭐부터 다니냐면 상용부터 다녀요. 상용이라는 게 짐 버튼 먼저 싣습니다. 짐을 실어 나가는 UAM이 먼저 보여요. 네. 그리고 이게 1, 2년 정도 입증이 되면 사람이 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UAM이라는 게 그만큼 미래의 먹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지상의 한계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걸 극대화 한계성을 극복하는 게 상공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상공으로 올라갈 때 이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 있는데 자, 기체를 제조하는 것도 사업이겠죠. 그쵸? 그다음에 유지, 보수, 운영하는 거 있죠. 이것도 사업 모델이죠. 그다음에 관제에 대한 것들이 있죠. 네. 관제 시스템은 또 틀리거든요. 운영 관제는. 그다음에 통신에 대한 것들도. 지금 우리가 쓰는 5G는 지상 그 통신 시스템이잖아요. 네. 이거는 상공 통신 시스템이에요. 틀립니다. 5G를 이용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국내 세계 현대차를 비롯해서 세 개의 컨소시엄이 형성돼 있는데 네. 이 통신사 하나씩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상공 통신을 선제하게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보험 같은 것도 그렇고 네. 사회적 인식도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UAM이 왜 뜨느냐면은 공간이 좁아도 되고요. 그리고 소음도 발생을 안 하고 그쵸. 에너지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무공해 수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속도는 한 7, 80km 느린 거는요. 빠른 건 200km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 아마 우리 여기 그 방송국까지 올 때 7분, 8분이면 오는 거죠. 오, 김포공항에서. 굉장히 빠르네요. 1시간 반일 거 네. 7분, 8분이죠. 물론 이제 처음에 비용이 뭐 택시비 10배가 될 거예요. 10배 이상이 될 건데 그러나 시간이 금인 사람 입장에서 이 가격 자꾸 떨어질 그쵸, 거고요. 네. 그래서 5인승, 6인승, 1인승 다양하게 모델이 나오는데 조금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체의 무게도 지금 거는 120kg 미만이거든요. 네. 무거운 건 훨씬 더 무겁겠죠. 그래서 그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각 영역마다 네. 먹거리라는 거고 특히 이제 UAM이 뜨고 내리는 거를 우리가 버티포트라 그래요. 네. 버티포트를 만들 때 밑에 그냥 단순하게 만드는 게 아까 종합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고 만드는 방법 또 밑에 층에는 자율주행이 다니고 그 밑에는 일반차가 다니고 그 밑에 지하철 맨 밑에는 심야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대여섯 가지가 한꺼번에 묶여서 통합형 버티포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만 하더라도 10군데를 벌써 잡혀 있거든요. 15군데 정도 잡혀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향후 내후년 정도 되면은 뭐 인천 뭐 공항이나 아니면은 이 김포공항에서 도심지로 들어오는 것들 있죠. 네. 아마 그런 것들을 하늘 나는 거. 근데 이제 사실 운전면허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도 있잖아요. 있죠. 예. 네. 이게 한국이 면허증 아니잖아요. 또 그러면 일반 운전면허증은 또 그건 아니죠. 다르겠죠. 다르겠죠. 네.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니까 할 게 너무 많고 이게 다 산업화 될 수가 있으니까 돈, 먹거리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대한민국이 느리진 않은데 기체 만드는 건 약간 느려요. 네. 기체는 현대차에서 지금 제작은 직접 현대차뿐이 없는데요. 지금 선진국 대비 선진국은 벌써 이제 기차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한 3, 4년 정도 더 걸린다라는 측면. 근데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가고 진행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되니까 내후년 정도면은 직접 볼 수 있다는 거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코앞으로 좀 다가온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돈이 되는 먹거리다 보니까 기업들도 굉장히 좀 열심히 UAM 사업에 어떻게 좀 한축을 담당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게 굉장히 여러 섹터가 있어가지고 어떤 기업이 좀 UAM의 지금 선두주자라고 좀 꼽아보면 뭐 세계 컨소시엄이요 다 어디가 앞선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려워요. 아, 네. 예, 이 분야가 굉장히 복합적인 UAM 시스템이기 같아서요.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각 분야별로 따지게 되면 내가 앞서가고 네가 느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보여요. 문제는 네. 아까 국내 통신 3사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주도권 싸움 아까 상공통신이라고 그랬죠. 지상통신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통신이 상공이기 때문에 다시 재구축을 해야 되고 네. 또 자율주행도 지금 뭐 레벨 3까지 적용을 이제 10월 달부터 현대차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세계 최고 수준은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을 시험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요. 일반 지상에서는 일반 운전자하고 자율주행이 조우하기 때문에 사고가 네. 생기는데 네. 상공 UAM은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기가 너무 좋아요. 사고도 안 생깁니다. 네. 그리고 원하는 이 항로가 있거든요.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북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규제가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공에 대한 거를 강남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구축이 될 텐데 이런 경우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고민되는 것도 있지만은 역시 이제 규제를 어떻게 잘 풀어주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뭐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이런 데서도 규제를 이거는 확실히 풀겠다. UAM 쪽은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화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기업들은 무조건 숟가락을 얻는다. 다들 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UAM 사업은 이제 정부까지도 함께 좀 힘을 보태주다 보니까 네. 앞으로 더욱더 좀 커지고 더 발전될 여지가 있는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도 네.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국내 중고차 시장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또 뛰어들면서 뭐 지각 변동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네. 많이 나오는데 이 점이 좀 어떤 걸 시사할까요? 지금 중고차 시장이 국내에서는 원래 한 380만 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는 250만 대, 50만 대라고 보시면 돼요. B2C가 소비자가 네. 직접 사는 게. 근데 규모 자체가 지금 30조 원이거든요. 죽질 않죠. 근데 네.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비할 때 아직은 클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최소한 B2C류에서 240만 대가 350만 대, 400만 대로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규모가 50조 원 넘어갑니다. 또 수출 중고차도 이제 40만 대, 1조 원뿐이 안 되거든요. 1조 원도 네. 채 안 되죠. 이거 3, 4조 원으로 120만 대까지 키울 수가 있어요. 먹거리죠. 굉장히 그렇죠. 큽니다. 완전 그래서 그렇죠. 대기업이 이렇게 완성차 업계가 들어오는 이유는 물론 OECD 국가 중에서 사실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분야 진출 못한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풀려서 올해 10월부터 본격화하고 3년 동안은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3년 이후에는 완전히 풀립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먹거리도 크지만은 신차하고 중고차 리사이클링 효과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중고차의 자사 차량의 가격을 높게 책정이 되면은 신차에까지도 영향을 줘서 서로의 선순환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또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이 완성차 업계가 들어와서 인증 중고차를 진행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피해가 가장 많았던 허위 미끼 매물 같은 거 있죠. 네.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선순환 효과라는 것이 기업이 이것 따라서 변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사업이 안 되죠. 정부도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노린다는 거.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OECD 국가 중에서 진출 못한 부분들이 대한민국뿐이 없었고 상대적으로 네네. 수입차 같은 데는 인증 중고차 진출한 지 벌써 15년이 됐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의미 있는 부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 중에서 걱정하는 것들이
너무 문어발식으로 대기업이 진출하면 다 먹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상생 개념으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많이 남겨놓고 서로가 시너지를 어떻게 내느냐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분명히 보고 있고요. 중고차 산업 자체가 중간 과정에 15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먹거리거든요. 네. 거기다 파이낸스라든지 등등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역할을 나눠서 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그림으로 시장을 또 키워가면서 먹거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중고차 시장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국내 이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위해서 교수님이 한마디 좀 조언을 하신다면요. 역시 이제 미래 모빌리티는 안개 속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5년, 10년 사이가 앞으로 미래의 주도권을 지니는 가장 중요한 계기라는 거죠. 따라서 말씀드린 정부의 정책 제도의 어떤 긍정화 네. 또 노사의 어떤 균형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대한민국 시장이 좋기 때문에 수출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IRA라든지 자국 우선주의, 칼자루 쥐고 휘둘러는 강대국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이 속에서 FTA를 유지하면서 먹거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고민이고요. 이런 고민들이 이 기업들 대표들은 가장 더 많습니다. 네. 잠을 못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조를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산학 연관의 노력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유지가 돼야지 국내 산업이 활성화됩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정부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요. 지금도 보면은 사실 그런 목적보다 정치적 목적이 더 많은 것들은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네.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깊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 토마토랜드 2.0 시간에서는 쉬운 산업 읽어주기 시간으로 진행이 됐고요. 친환경차를 포함해서 UAM까지 정말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샅샅들이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의 김필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남은 오후 시간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